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YTN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네. 얼굴도 좀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야. 좋으면 원래 그렇게 인상을 좀 써요? 그렇다고 이제 가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베스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사실 네. 어제 네? 저기 김영민 아나운서 소개할 때도 가장이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실망이네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가장이 여러 가지로도 많아도 좋아요. 민족 최대의 명절 뭐예요? 설이죠. 추석도 민족 최대의 명절이에요. 세뱃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설이 좀 더 중요한 것 또 같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린 척 무슨 지금 누가 이우영 아나운서 세배하면 세뱃돈 줘요? 저는 이제 줄 나이죠. 조카들도 있고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늙은 체를 하면은 네. 저는 어떡합니까?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평균 모의 출산율과 부의 출산율을 네, 보지 네.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럼요. 요새 다 결혼들 늦게 하고 다 그러는 건데 뭐. 네. 근데 참 그 추석을 앞두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죠. 네. 추석 앞두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추석이 지나면 너무 많이 이게 미어 터져가지고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앞서서 앵커께서도 9월 1일, 9월의 첫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월 1일 방탄소년단 정국의 생일입니다. 네, 일단 생일 그렇군요. 축하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국 뉴스들 다뤄볼 텐데 그렇군요. 전국 뉴스들 확인하고 싶으시면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전국 관련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미가 엄청 들어오겠는데. 네. 야, 좋다. 예. 자, 오늘 여론조사 얘기부터 할 거죠? 네. 금요일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33%,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9%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갤럽에서는 긍정률은 일단 두 달째 30%대 초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이라면서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줄곧 외교가 첫손에 꼽혔고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또 외교, 집중호우 재난 대응 잼버리 사태 등이 번갈아 부상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앞서서 앵커께서도 자주 얘기를 해주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언급의 급증이 보이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방류 개시 영향도 있고 또 새로운 응답으로 소수 응답으로 등장한 이념 갈라치기는 이게 최근 육산의 독립운동가 흉상이전 논란 등의 영향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7%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엔 직전 조사와 같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무당층은 32%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수산물 오염에 대해서는 75%가 걱정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어제 이제 소개해드린 MBS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이 살짝 다르긴 했는데 퍼센티지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후쿠시마 방류 위험성에 관해서 35%가 과장됐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5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수산물 먹기 꺼려진다라는 응답도 60%, 꺼려지지 않는다는 37%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 14.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왜 보험 광고에서 네. 끝에 이거 막 빨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기분이 났어요. 좋아요. 그렇죠. 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 한국갤럽조사 1%포인트 하락했죠. 네. 어제 MBS 조사는 5%포인트 하락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래도 방류가 되면 아무래도 여권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광우병 사태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사실상 지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이거를 보면 진짜 변동이 적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후쿠시마 방류의 위험성에 관해서 과장됐다라고 생각하는 35% 이게 대통령 지지라고 비슷하거든요. 더구나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도 비슷합니다. 3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최소한도 과거처럼 공포의 광풍이 휩쓸릴 가능성은 없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거 가지고 장외 집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효과적인 어떤 그 정치 전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 거의 이 많은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영향력이 커다란 그런 이슈가 점점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고 일주일 지났는데도 이런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해역에 있어서의 방사능 수치가 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실은 더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그때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적된 이미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어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에는 보통 빨라야 3, 4일 후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 여론에 호응을 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흔들리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 길으면 2주, 앞으로 2주입니다. 짧으면 다음 주까지 정도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영향을 주지 그 이후에는 그다지 이 영향력이 큰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여론조사 언급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MBS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로울 것이냐라는 응답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74%로 나타났고요. 이 점이 좀 차이가 있었고 어제 거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엠브레인 퍼블릿,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8일부터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왜 보험 생각이 나죠? 예. 아쉽게도 그 자격증이 없어서 저는 그렇죠. 네, 그걸 할 수 그럼요. 없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이틀 차입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데요. 오늘 이 천막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제 많은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다라면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 민생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정권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뻔뻔스럽고 이런 행태들이 일종의 지침과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염수 그 용어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 개명이 딱 떠오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왕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면서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런 때일수록 청년 예산을 증액하고 서민 지원 예산 확충해야 되는데 건전재정 노래 부르면서 어려울 때 더 지출해야 될 정부 재정을 더 줄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단식, 여론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도 사실 궁금한데요. 이런 방법이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식사를 안 하고 계신 분 앞에서 총선의 영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한데 일단은 그 단식은 말이에요 보통 힘없는 야당이 합니다. 근데 야당은 맞아요 지금. 하지만 힘없는 야당이냐 하면 힘없는 야당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최초로 단일 정당의 가장 단일 정당으로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런 야당 대표가 힘이 없는 야당 대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단식을 할 때에는 항상 뚜렷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발표할 때 어떤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조건을 수용하면 정부 쪽이죠. 단식을 그만할 것인가 물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국민이 겪는 절망감, 현실적 어려움들에 이해 공감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뭐 어떤 단식을 세 가지를 들긴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뚜렷한 그 목표하는 어떤 그러한 조건들이냐 하면 또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뚜렷이 타겟팅하는 이슈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뭐 그거는 단식하는 사람의 결단에 다른 거지만 왜 지금 유달리 지금 아주 시급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터졌느냐.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얘기 쭉 했는데 왜 지금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럴 때일수록 청년 예산 증액하고 서민 지원 예산 확충해야 되는데 건전재정 노래 부르면서 어려울 때 더 지출해야 될 정부 재정을 줄이고 있다. 근데요. 그 건전재정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마중물이라고 알아요? 네. 뭐예요 그게? 네. 마중물. 네. 우물이요. 그게 펌프 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펌프를 할 때 펌프 알아요? 아 그럼요. 써보진 못했습니다. 펌프를 할 때 이게 맨 처음에 누르면 물이 안 나와요. 야 그러고 보니까 참 옛날 얘기다. 그때 물을 조금 부으면은 그 다음에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긴축 재정을 하면 그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지금처럼 어려울 때 많이 이 돈을 지원해주는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의 마중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이 아직도 이 재정을 좀 지원하는데 치중하는 이러한 자세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여야라는 단어 뒤에 합의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나와서 그 다음 주제입니다. 자 이게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 일정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번 정기국회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개회식을 가진 직후 본회의를 개의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5일 정치, 6일엔 외교 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 사회, 문화로 나흘간 진행이 되고요. 분야별로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달 18일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각각 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고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본회의에서 진행이 되고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21일, 필요시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11월 9일, 23일, 30일, 12월 1일과 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라는 단어 뒤에 합의라는 단어가 나온 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뭐 이럴 때도 있어야죠. 네. 오랜만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국회가 별탈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왜 합의했는지 아세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한 거예요. 두 번째,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한 10월 정도까지는 여야의 갈등이 엄청나게 극에 달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행위가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 말 11월, 12월 뭐 이때 되면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중도층한테도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갑작스럽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야. 참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잘 돌아간다라는 거 못 돌아간다라는 걸 떠나서 그게 일종의 하나의 패턴이 됐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보는 게 뭐냐면 요새 예타 면제를 하는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막 우죽순으로 엄청 많아져요. 왜? 그것도 다 이 총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좀 한숨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우리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야 모두 국회를 운영해버리면 우리 세금으로 자신들 선거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신들을 좀 차리고 민망한 줄도 알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맨날 국민 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좀 듣기가 역겹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정치인을 패러디하는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자마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사랑받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대요. 네. 많이 들었어요. 점점 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내 여론조사도 딱 문항을 비교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이 진짜 일취월장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 청출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또. 네. 자, 앞서서 제가 여론조사 관련 이 항목을 얘기할 때 저더러 이제 보험 판매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보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보험 하겠습니다. 얘기, 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또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기금 운용 부분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린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개선위는 재정 추계 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서 계약형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먼저 보험료율, 이게 기준소득 월액에 대해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인데 1998년 이후 계속 9%인 걸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올려 5년간 올리면 12%인 거고요. 10년간 15%,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현재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71년, 82년으로 늦춰집니다. 또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를 했고요. 또 기금의 투자 수익률도
대체율도 현재보다 0.5%포인트 혹은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변수들을 관련한 상황들과 조합을 해서 모두 18개 시나리오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또 노후소득 보장 방안으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60% 상향, 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 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 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 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게 소득 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 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득 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 결국 관련 부분은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된 이 소식인데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쵸?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요율 이 문제에서 이 보장 범위를 굉장히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국민연금 이거 올려야죠. 그런데 아까 66세, 67세, 68세로 이 뭐죠? 연금 지급 개시율이 네,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소득 크레바스라는 게 왜 빙하 이 사이에 이렇게 그 틈색이 있어가지고 글로 빠지면 왜 사람 사망하고 이런 거잖아요. 소득 크레바스 혹은 연금 크레바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소득 크레바스, 연금 크레바스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우리가 더 낼 수밖에 없으면 더 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지속 가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어진다면 그것이 필수적이라면 뭐가 합해져야 되냐면 노동개혁과 같이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개혁을 뭐가 맞물리냐 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몰라요? 프랑스는 늘 난리가 나서. 프랑스는 좀 난리가 많은 나라인데. 근데 이번에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올 1월에 그 독일 텔레비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쪽에선 정년을 늦추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일종의 노동개혁이거든요. 네네. 내가 왜 더 일을 하냐?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과 맞물린 연금개혁을 추구한다면 과연 우리가 프랑스만큼 그런 어떤 거부감이 있을까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임금 피크제를 해도 좋고 모두 좋으니까 실제로 정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소득 크레바스를 줄이기 위해선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소식인데요. 김 대법원장이 이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 후에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도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고요. 재임 중 아쉬운 일로 꼽으면서도 말로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죠. 당시에 김 대법원장이 전면 부인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에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불면의 시간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 그 직업을 뭐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안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 중에서 변호사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법관들이 대부분 이제 변호사가 그거 이제 하다 뭐 보니- 법관하고는 좀 다르죠. 네. 예. 퇴임 이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죠? 정당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는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 정당한이라는 게 요새 무슨 유행입니까? 저는 사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을 지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당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이라는 이 전제 조건은 얘기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사법부에 의한 수사 그리고 사법부에 의한 판단 이것은 온 국민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법부의 수장이셨던 분이 정당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면 그러면 정당하지 않게 수사가 진행될 때도 있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래서 이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죠. 네. 이거는 사실 자연인으로서도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건데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는 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신력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에 있어서의 독립성 문제도 저는 거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았던 김명수 사법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정당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라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법원장이셨으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